봄볕이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75세의 박종수 씨는 서재 한편에 놓인 낡은 책상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의 손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한 획 한 획을 그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 70 고래희. 먹물이 한지 위로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고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드물다는 것, 귀하다는 것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손자 민준이가 축구공을 차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2살 꼬마는 할아버지를 닮아 키가 훌쩍 컸고 영리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예 연습 중이야. 우리 민준이도 한번 해볼까? 에이, 그런 건 할아버지나 하는 거예요. 아이는 금세 시큰둥해져서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박 씨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아이들도 참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이 집에 와서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 아들 성민이가 제안했었지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준이도 할아버지가 오시길 바라고 있어요. 며느리 수진 씨도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모셔야죠. 어르신 혼자 두고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내겠어요. 그때만 해도 박 씨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웠구나, 며느리도 참 착하구나 생각했지요. 성민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지금은 제법 이름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 결혼한 뒤 가정에만 전념하며 아들을 돌보고 있었고요. 첫째 딸 성희는 전주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곤 했지만 거리도 멀고 살림도 빠듯해 자주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잘 돌봐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박 씨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웬만한 일로는 동요하지 않는 성격이었지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40평 남짓한 크기의 인테리어도 깔끔했고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고 그곳에서 책을 읽고 서예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미묘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가끔 아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이상한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 집 명의 말인데요. 어머니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봐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점점 그런 이야기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시면 큰일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준비 말인가? 집이랑 통장 같은 것들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말이에요. 박 씨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려 했지요. 그러나 며칠 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민준이 앞에서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깜빡깜빡하시면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해. 알겠지? 네, 엄마.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런 거야. 그럴 때 가족이 챙겨드리는 거고. 박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릴 거라고 단정하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머리도 말끔하고 기억력도 또렷한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와 같이 서재에서 서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진 씨와 민준이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박 씨의 붓이 멈췄습니다. 글쎄다. 엄마 아빠가 유럽 여행 다녀온 다음에 생각해 봐야겠다. 그럼 할아버지 쫓아낼 거예요?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는 거야. 박 씨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어떤 곳이요? 요양원 같은데.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곳 말이야. 할아버지가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박 씨에게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럴 땐 치매 진단을 받게 하면 돼. 그러면 할아버지가 거부해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붓이 박 씨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검은 먹물이 하얀 한지 위로 번져갔지만 그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 거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관리할 수 없으면 우리가 가져야죠. 박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 아이들을 위해 마련해둔 집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줄이야.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 모든 계획이 이미 다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아, 이 얘기는 아빠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직은 비밀이야. 네, 알았어요. 박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자까지도 이 음모에 가담시키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아이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다니.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수진 씨가 보여준 친절이 모두 가짜였던 걸까요? 아들 성민이도 이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가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어르신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좀 늘었어요. 걱정이 돼서요. 박 씨는 뒤에 서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 그러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시기도 하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시고. 박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끼어들어 반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 말이죠. 며칠 뒤에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잖아요. 괜찮으세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인가? 민준이 성적 얘기요. 계속 우리 민준이 수학을 잘한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 씨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성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 적 없는데. 에이, 아버지. 안 그러셔도 돼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성민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박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진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맞아요,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박 씨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니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며느리분이 그러시던데. 아니에요, 멀쩡해요. 아이고, 당신이야 모르시죠. 가족이 더 잘 알지.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런 거예요. 박 씨는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멀쩡하다고 말해도 가족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이미 동네에서는 자신이 치매 기미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같은 질문 또 하셨어요. 민준이가 숙제를 하다 말고 말했습니다. 무슨 질문? 숙제 다 했냐고요. 벌써 5번째예요. 박 씨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민준이 숙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이가 자신 있게 말하니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점 박 씨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 정말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어떤 책을 언제 읽었는지, 뉴스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어제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모두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민준이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수진 씨와 민준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왜 자꾸 거짓말해요? 박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중을 위한 준비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멀쩡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까먹으시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박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진짜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돼. 그러면 거부할 권리가 없어. 법적으로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거든. 수진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집은 정말 우리 거가 돼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게 맞아. 그게 법이야. 박 씨는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실상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아빠는 너무 착해. 할아버지 편만 들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해요? 알까봐 걱정 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잖아. 할아버지는 눈치도 없으시고. 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눈치 없는 늙은이로 여기며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유럽 여행 다녀와서 바로 시작할 거야. 병원 예약도 이미 해뒀어. 치매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받게 하고 그 결과로 요양원 입소 절차를 밟을 거야. 할아버지가 거부하시면요? 거부해도 소용없어. 가족이 결정하면 돼. 특히 치매 진단이 나오면 본인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박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아니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게다가 어린 손자까지 동조시키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도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갑고 밝지만 따뜻하지 않은 빛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아들 성민이가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며느리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동네에는 자신이 치매 기미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혹시라도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욱 대담하게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어제 길을 잃고 헤매셨대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찾아주셨지만,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시는 게 어때요? 네,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거든요. 박 씨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수진 씨가 먼저 알아차리고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찾고 있었어요. 응. 이모님들께 인사드리세요.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들은 동정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어머, 벌써 까먹으셨네요.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박 씨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진 씨의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가 돌아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죠. 왜?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그래요. 난 멀쩡해. 아버지가 보시기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야죠. 박 씨는 아들마저 이미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는 불리했습니다. 검사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확인해 보는 거죠. 수진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괜찮으시면 괜찮다고 나오겠죠. 그럼 우리도 안심하고요. 박 씨는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괜찮다면 검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질 테니까요. 알았다. 결국 박 씨는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예약이 잡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절, 아내와 함께 꾸린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가정, 자식들을 키우며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이야.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에는 그것들이 더 이상 차갑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이라고 생각하니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멀리서 시계탑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박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맞서 싸울 차례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음모를 막아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입니다. 창밖의 네온 사인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벽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네, 병원 예약은 잡혔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준비도 해둬야겠어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수진 씨의 다음 말에 박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돈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친정 어머니까지 이 일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후보지는 이미 3곳 정도 추려놨어요. 비용도 계산해 봤고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후견인 신청서요? 그것도 이미 작성해 뒀어요. 언제든지 낼 수 있게 준비해 뒀어요. 박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관찰일지도 계속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상 증세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증거 자료로 요구하잖아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같은 말 반복, 약속 깜빡함, 길 잃어버림, 화내기, 의심하기. 뭐 그런 것들이요. 다 만들어낸 거지만 그럴듯하게 써뒀어요. 박 씨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일일이 기록해서 치매 증거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맞아요.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돼요.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통화가 끝난 후 박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요. 기회였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수진 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종수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3곳의 요양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고 각각의 비용과 장단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항목이 작성되어 있었고 신청인은 아들 성민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3번째 장이었습니다. 관찰일지라는 제목 아래 지난 한 달간의 날짜별로 자신의 이상 증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월 3일 같은 질문을 3번 반복. 민준이 숙제에 대해 계속 물어봄. 4월 5일 약속 시간 착각. 이시라고 했는데 12시에 나감. 4월 8일 이웃 이름 기억 못함. 김할머니를 박할머니라고 부름. 4월 10일 화를 잘 냄.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 반응. 박 씨는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는데 마치 정말로 있었던 일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4단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1단계 병원 진단 치매 진단서 확보. 2단계 후견인 신청 법적 권한 확보. 3단계 요양원 입소 주거지 이전. 4단계 제3명의 이전집 예금 등 정리. 각 단계마다 예상 소요 시간과 필요한 서류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단 말인가. 점심때 수진 씨가 돌아왔을 때 박 씨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친절한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 가면 뒤에 차갑고 계산적인 본성이 보였습니다. 저녁에 성민이가 돌아오자 박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과 직접 대화해야겠다고 말이죠. 혹시라도 아들이 이 모든 일을 모르고 있다면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성민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박 씨는 아들을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으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성민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관찰일지도 받고 후견인 신청서도 받다. 4단계 계획까지 다 봤어. 성민이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진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위한 일? 거짓으로 치매 환자 만들어서 재산 빼앗는 게 나를 위한 일이야?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네요. 요즘 정말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박 씨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누구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웃들, 아파트 사람들.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길을 잃고 헤맸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 일 없었어. 모두 거짓말이야. 아버지, 본인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성민이는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지만 박 씨에게는 더욱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아들도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공모자였던 겁니다. 그럼 너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야? 보낸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박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벽에 대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딸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성희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박 씨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음모, 거짓 관찰일지, 4단계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오빠가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너마저. 아빠,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오빠 말로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신다고 하던데. 박 씨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딸마저 아들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 올라갈게요. 아빠 얼굴도 보고 싶고 한번 병원도 같이 가봐요. 오지 마라. 괜찮다. 하지만 딸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희가 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의 모습에 박 씨는 반가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성희는 이미 아들 성민이와 통화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아빠를 위한 일이에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박 씨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내 편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사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확인해 보는 거죠. 수진 씨도 옆에서 거들었고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병원 검사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검사 받겠다. 박 씨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병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치매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성민이와 수진 씨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박종수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을 때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친근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검사를 받으러 오셨나요? 치매 검사요. 가족분들이 걱정이 되셔서 오신 건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4월 23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윤석열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93, 86, 79, 72. 박 씨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도 계산 문제도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도 모두 완벽했습니다. 검사 결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데요. 의사가 말했을 때 박 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자신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 씨가 나섰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이것 좀 보세요. 수진 씨는 미리 준비해온 관찰일지를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이상 증세들이 자세히 기록된 그 문서였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시고 길도 잃고 정말 걱정이 많아요. 성민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잠깐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평소에는 정말 심각해요. 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인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박 씨가 말하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그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분들의 관찰이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잖아요. 초기 단계에서는 병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족분들의 일상 관찰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멀쩡하다고 해도 가족들의 증언이 더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씨는 몰래 의사에게 전달할 쪽지를 써서 남기고 왔습니다. 가족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박종수.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다시 한번 수진 씨 방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서류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항목이 작성되어 있었고 입소 예정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재산관리 계획서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박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예금, 주식 등의 목록과 함께 명예 이전 절차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줄이야.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이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4단계 계획표도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병원 진단 완료 마이너스 의사 소견서 확보. 2단계 후견인 신청 진행 중 마이너스 다음 주 법원 제출 예정. 3단계 요양원 입소 대기 중 마이너스 5월 중순 예정. 4단계 재산명예 이전 대기 중 마이너스 입소 후 즉시 진행. 모든 것이 시간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말이죠. 박 씨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빛들이 희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정한 도시의 빛일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박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들도 딸도 손자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웃들도 의사도 가족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씨의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강한 의지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맞서 싸울 결심이 섰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 씨는 일기장을 꺼내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기록을 남기겠다. 진실의 기록을. 그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관찰일지에 맞서
나는 진실의 일지를 써내려 가겠다. 첫 번째 줄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4월 23일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다. 모든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가족들은 거짓 관찰일지로 의사를 속였다. 이제 그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 박 씨는 펜을 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는 그들의 계획을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만의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창밖에 네온 사인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이 다시 희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포기하지 않는 빛 말입니다. 박 씨는 일기장을 덮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유럽 여행 비용을 대주신대요. 수진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성민이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거실 한편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주신다고? 2천만 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열흘 코스래요. 민준이도 같이 가자고 하시네요. 와, 그럼 가족여행이네요. 박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계획을 세우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그 보상으로 여행을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돈도 결국 나중에 자신의 재산에서 나올 것이니 걱정할 게 없겠지요. 언제 출발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열흘 일정이니까. 5월 15일에 돌아와요. 박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모든 것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혼자 두고 갈 순 없는데. 대신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겠어요. 아니면. 수진 씨가 말을 흐렸지만 박 씨는 그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요양원에 입소시키려는 속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 박 씨가 말하자 수진 씨가 의외라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그래.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열흘 그들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배웅하며 박 씨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매일 안부 전화드릴게요. 성민이가 말했지만 박 씨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잘 다녀와라. 가족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지자 박 씨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알게 된 부동산 업계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이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아, 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실장님께 부탁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말씀하세요. 이 아파트를 급히 팔아야 해요. 가능할까요? 김 실장은 잠시 놀라는 것 같았지만 곧 전문가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강남 쪽이면 수요가 많아서요. 급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급하신가요? 일주일 안에요. 일주일. 좀 촉박하지만 할만합니다. 시가보다 조금 낮춰야 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날 오후 김 실장이 직접 집으로 왔습니다. 아파트를 둘러보고 나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도 좋고 위치도 훌륭하네요. 시가 33억 정도 되는 집인데 급매면 30억 정도로 잡을게요. 좋아요. 며칠만 주시면 바로 구매자 구해드릴게요.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박 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기존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도 변경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이체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혹시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니시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아니에요. 제 결정입니다. 박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행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김 실장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현금으로 30억, 이번 주 안에 계약 가능하대요. 정말이요? 네,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내일 만나보시겠어요? 좋아요. 다음 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살던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차례였습니다. 박 씨는 수원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20평 남짓한 크기로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격은 2억 5천만 원으로 현금으로 바로 구매했습니다. 어르신, 이사는 언제 하시려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급하시네요. 이사업체는 알아보셨어요? 그것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박 씨는 마지막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 며느리분이 여행 가셨다며요? 혼자 계시기 괜찮으세요? 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김 할머니, 이웃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어요. 네. 이웃들이 깜짝 놀라며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거짓으로 관찰일지를 써서 제가 이상하다고 소문을 퍼뜨렸고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증거도 다 봤어요. 4단계 계획까지 세워놨더군요. 병원 진단받게 해서 치매 판정받으면 후견인 신청하고 요양원 보내고 재산 가져가는 거였어요. 이웃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팔고 떠나기로 했어요. 내일 이사해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박 할머니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속았군요. 며느리가 그렇게 효부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선생님이 치매 기미가 있다고 하길래 믿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네요. 이웃들은 하나같이 분노했습니다. 특히 수진 씨가 그동안 보여준 착한 며느리 이미지를 생각하면 더욱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이 팔린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제 집은 제가 결정하는 거죠. 박 씨의 단호한 말에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사업체가 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 씨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아파트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충격이에요.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효부라고 소문났던 사람이 벌써 어젯밤의 이야기가 온 동네로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빠르게 퍼지는 법이니까요. 이사를 마치고 수원의 새 아파트에 짐을 들여놓고 나니 벌써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친정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박 씨는 수진 씨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놀란 표정의 사돈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서 왔소. 박 씨는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사돈이 수진이하고 같이 계획한 거 다 알고 있어. 사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 환자 만들어서 요양원 보내고 재산 빼앗는 계획 말이요. 관찰일지도 보고 4단계 계획서도 봤소. 사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틀어졌소. 집은 이미 팔렸고 예금도 다 옮겼고 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소. 사돈 어르신,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오. 수진이도 성민이도 민준이도 내게는 남이요.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 여행 잘 보내주셨더군요. 그 돈으로 마지막 추억이나 만들게 해주시오. 문을 나서며 박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 씨는 새로운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치매 전문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가족분이 걱정이 되셔서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의사는 박 씨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계산 문제, 시간과 공간 인식 등등. 박 씨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세요. 오히려 동년배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신 편이에요. 그럼 진단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왜 필요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더군요. 진단서 드릴게요. 박 씨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수원의 새 집에서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적한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는 다르지만 훨씬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집이 없어졌어요. 성민이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팔렸어요. 아버지가 팔았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팔았어. 전화 너머로 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내 집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만날 필요 없어. 아버지,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딸 성이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연락받았어요.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그래. 왜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성이야, 너도 오빠 편이었잖아.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과는 상관없이 살 거야. 연락하지 마라. 박 씨는 딸과의 통화도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없이 왔지만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일주일 뒤 박 씨는 새로운 휴대폰으로 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박 씨는 우연히 옛날 동네를 지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이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김 할머니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민이네는 어떻게 됐나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김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는 회사에서 큰 소리가 났대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치매 환자 만들려고 했다고 소문이 나서. 승진은 물 건너갔고 동료들한테도 따가운 시선 받고 있다더군요. 그래요? 며느리는 더 심해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아무도 상대 안 해줘요. 효부 코스프레 했던 게 다 들통나니까 진짜 인성이 드러났다고들 해요. 박 씨는 별다른 감정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도 안쓰러워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던데. 할아버지 돈 노린 집안 아이라고 놀림받는다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박 선생님이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당할 일 아니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이 망가진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성공했다는 기쁨도 가족이 고생한다는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가족이 아닌 남으로 여기게 된 순간부터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수원의 새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전에는 서예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글씨 잘 쓰시네요. 노인정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연습한 거니까요. 가족들은 어디 살아요? 가끔 오시나요? 가족은 없어요. 혼자 살아요.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박 씨에게 가족은 정말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 씨는 일기장을 펼치고 6개월 전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 그 자체였다. 평생을 바쳐 일하며 모은 것들,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준비한 것들. 그것은 나의 존재 증명이었고 나의 존엄이었다. 박 씨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따뜻한 가로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던 자들에게는 줄 수 없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배신한 자들은 가족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늙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75세의 나도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일기장을 덮고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모두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방식대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박 씨는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박 씨는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박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말입니다.